자, 26페이지 부동산 공급으로 갈게요. 공급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가격과 양이 있으면요,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올라가죠. 우상향한다. 그래서 공급자들은 공급법칙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칠판 주계를 만드는 생산자가 생산비가 늘어나야, 또는 거기에 이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해야 공급량을 늘린다는 얘기죠. 이 두 관계가 비례 관계였고요. 우측으로 올라간다 해서 우상향하는 형태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가격이 1,000원이면 10개를 공급하겠다. 1,500원이면 15개를 공급하겠다. 500원이면 5개만 만들겠다.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이제 공급 법칙은 가격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비례 관계고요. 그 다음에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다 돼 있죠. 이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변수를 이제 가격과 공급량을 변수로 두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우리 건설회사들은 비용이 증가하는 산업입니다. 시멘트 자재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용자원의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량은 가격이 비용 상승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증가하지, 무한정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냥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전 시간에 개별 수요와 개별 이 시장 수요를 얘기했을 때는 그래프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행히 27페이지는 개별 공급과 시장 공급엔 그래프가 나와서 좀 설명하기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공급을 개별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별 공급자를 합치면 전체의 시장 공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보시면은 A와 B가 있죠. 그래서 A의 기업과 B 기업이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의 양을 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 자, 공급 곡선이 이제 탄력성이 틀리겠죠. 가파르스가 있고, 좀 더 완만할 수 있고, 더 완만합니다. 탄력성은 앞쪽에서 제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극은 같습니다. 자극은 같은데 반응이 틀리죠. 그래서 만약에 칠판 두개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양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2개 늘리고 그다음에 얘는 4개까지 더 늘리겠다는 얘기죠. 그럼 합치면 6개까지 더 늘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더 탄력적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자극에 대한 탄력성은 일단 마지막 시간에 배울 텐데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 탄력적입니다. 자극은 동일하고 반응을 알고 싶죠. 그럼 2개, 4개면 6개니까 더 탄력적으로. 자, 2개와 4개를 합쳤다는 것은 양을 합친 거군요. 그래서 수직적 합계가 아니라 수평적 합계다. 그래서 수평적 합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27페이지.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 수평을 합쳤죠. 전체에 대한 공급이고요.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보다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 기울기가 더 어떻게 돼요? 완만하고 더 탄력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는, 자, 요 전 시간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양이 붙고 양이 안 붙죠. 똑같아요. 얘도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양이 붙었다 안 붙었다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이냐 가격 이외냐가 되겠죠. 페이지 27페이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급량의 변화입니다. 자, 양이 붙으면 가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입니다. 당연히 다른 조건은 일정하죠.
다른 조건은 일정할 때를 가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과 양이 있으면 좀 전에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상향하는 이유는 이제 공급 법칙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공급의 변화라는 게 있죠. 당연히 공급의 변화는 양이라는 게 안 붙었죠. 자, 이건 앞에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해당 재화, 해당 상품, 해당 부동산의 가격 이외의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파트라면 건설회사가 이제 아파트의 가격만의 요인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요. 그 이외의 요인까지도 따져본다는 거죠. 그럼 가격과 양을 본다면, 자, 칠판육이 만약 1,000원이다. 그러면 공급자는 1,000원일 때 10개를 생산하겠다. 1,500원일 때 15개를 만들겠다. 500원일 때는 5개만 생산하겠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급의 변화라는 것은 가격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가격은 분양가가 1,000원인 상태에서 공급자들도 돈을 빌립니다. 융통을 하기 때문에 이자가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이 10개에서 증가할 수도 있고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격이냐 가격 이외냐가 또 아까 공통적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10개에서 15개 10개에서 15개 공급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결과가 똑같아요. 종속 변수가. 근데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한 독립 변수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는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죠.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앞쪽에서 수요와 똑같지만 이건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되고요. 근데 얘는 우리가 금리로 작용할 수 있어요. 금리는 이제 수요와 공급을 같이 움직이는데요. 자, 금리가 인하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우측, 기분이 나쁘면 좌측이라고 했어요. 그럼 금리가 인하하면 당연히 공급이 증가되죠. 그러면 당연히 우측으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금리가 인상하면 공급을 줄이죠. 그래서 금리가 인상을 합니다.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좌측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곡선 자체를 본다면 일로 내려가니까 우하향 이동하는 형태가 되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좌측으로 올라가니까 좌상향 이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얘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 이동이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로 가시면 당연히 앞쪽 똑같이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공급 양의 변화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며 곡선상의 점 이동이고 그 다음에 해당 재화 가격 이외에는 공급의 변화, 곡선 자체 이동이죠. 그러면 그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변화 요인이 밑에 공급 결정 요인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공급 결정 요인의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어떤 게 있을까? 자, 들어간다면요. 자,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걸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보시면 기술 진보라는 게 있죠. 기술이 진보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량을 많이 늘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것은 밑줄 치시고 생산비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생산비라는 자체는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토지도 하나의 택지비도 생산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 임금, 그 다음에 우리가 자본이라는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재값도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죠. 그럼 생산비에 대한 게 가격이 하락해야 됩니다. 하락해야지만 공급량이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기 전망에 호전이 있다면 증가하고요. 공급이. 조세 감면 보조금 지급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더 우리가 공급이 더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관련 상품의 가격이라는 게 중요하죠. 자, 관련 상품의 가격은 이게 이제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관련 상품에 대한 가격이라는 게 관련 상품의 가격 변화라는 게 앞쪽에서 수여받던 해당 재화가 아니라 다른 재화입니다. 다른 부동산이라는 거죠. 대체재와 보완재라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대체재와 보완재. 그럼 대체재 가격이 어떻게 해야지만 해당 공급량이 늘어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완재 가격이 어떻게 해야지만 해당 공급량이 늘어나느냐. 자, 요거는 제가 교과서에, 대학교 교과서에 나온 대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하고 빌라를 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저자분이 그냥 A 상품, B 상품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더 헷갈리니까 그냥 아파트와 빌라를 본다면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자, 일단은 땅은 부중성에서 제한됐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못 짓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파트를 지면은 빌라를 포기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자, 아파트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나요, 그죠? 그래서 해당에 대한 빌라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보다 얘는 반대로, 수요와 반대로 대체재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는 거죠. 하락을 하게 되면 공급량을, 아파트 공급을 줄입니다. 빌라 공급량을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얘는 대체재 가격이 하락해야 해당 공급이 늘어나고요. 자, 커피에 설탕 들어가듯이 아파트에 건설 자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 줘야 돼요. 이거는 상승해야만 아파트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겠죠. 공급량을 늘리고 아파트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건설 자재 공급도 늘어나죠. 그래서 얘는 보완재 가격이 상승해야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바랍니다. 이 공급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입문 과정이 그냥 이해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뭐 경기 전망, 기업 간의 경쟁, 공급자 예상 변화, 국세 정세 뭐 이런 것도 영향을 주겠죠. 하여튼 기분이 좋으면 우측, 기분이 나쁘면 좌측,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하면 우측, 금리가 인상하면 좌측, 조세 부과는 좌측이 되겠죠. 기분 나쁘면. 이렇게 해서 연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밑에 보시면 부동산의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 이제 우리 부중성과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 공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 공급을 배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28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토지는 부중성에 의해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한데, 오른쪽 박스에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른쪽에 이제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앞쪽에 부중성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부중성 때문에 절대적으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곡선상이 나타난다면 가격과 양이고요. 자, 이건 완전 수직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양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양을 못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완전 이렇게 B자가 들어가서 완전 비타르적이라고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반응이 없다.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은 부중성 자연적 특성에 의해서 물리적 공급량은 측면은 불변, 공급 곡선은 수직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자, 우리가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한데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용도적 공급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농지하고 택지가 있어요. 농지가 10개, 택지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20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농지를 5개로 줄였어요. 15개로 바뀌는 거죠. 전체가 20개가 돼요.
그 다음에 농지를 다 바꿔버리죠. 전원체 다 택지화 시킵니다. 그럼 농지를 다 없애고 20을 다 택지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20개라는 이 물리적 양은 절대 늘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수직, 완전 비타르적이라는 이 곡선이 수직이 된다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건 뭐예요?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앞쪽에서 배웠지만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죠. 그러면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는요. 가격과 양을 본다면 당연히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곡선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 평당 제곱미터당 뭐 100만 원이다. 평당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개를 만들겠다. 택지를. 근데 만약에 150만 원 올랐다. 그럼 다 택지를 15개를 만들 수 있고요. 200만 원 만든다. 그러면 더 20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20개의 양은 못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봤다는 것은 용도가 전환된 거란 말이에요. 20개 전체의 물리적 공급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이 자체가 우상향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가치가 높아지니까 가치가 높은 쪽으로 공급되는 게 경제적 공급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건 용도의 다양성, 인문적 특성, 경제적 공급량이 측면에서는 증가시킬 수 있어서 우상향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좌측의 하단에 보시면 아까 유량 저량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재고주택이 저량이고 신규가 유량이죠. 그러면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것은 부동산은 공급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 건물 소유자도 포함해서 그 건물을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량 저량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박스가 제가 그 밑에 그림은 제가 좀 전에 그린 거가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기와 장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단기와 장기를 봤을 때 어떤 게 더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렇게 보는데요. 자, 일단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요. 자연적 특성이 부정성에 의해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S1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이 토지 공급은 가격 트러스성은 완전 비트러적이라는 겁니다.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입셀론 값이 0이라고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어때요? 토지 이용 측면에서 용도가 변경되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따라서 그 특정 토지 양이 증가시킬 수 있는 우상향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와 장기라는 게 있죠. 단기는요 기울기가 급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공급량이 크게 증가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이유는 가용 생산 요소가 단기적으로 장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장기는 어때요? 생산 요소에 대한 제한도 완화되고 그에 대한 생산 요소의 가격도 조절되므로 장기는 단기보다 더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와 장기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단기라는 것은 시간을 짧게 준다는 거예요. 기간이. 그래서 만약에 이 마이크를 만드는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공장이 전혀 기업이 이 공장도 없고 이 기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만들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단기는 기간이 짧게 주기 때문에 기존 생산시설 규모를 변경시킬 수 없는 만큼 짧은 기간입니다. 근데 장기는 야 너 3년 안에 만들어봐. 그럼 기존 생산시설 외에 새로운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죠. 그럼 단기와 장기 중에는 장기가 더 공급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본다면요. 단기와 장기를 봤을 때 아직 탄력성은 배우진 않았으나 자, 어때요? 단기는 짧게 주고 장기는 좀 길게 준다는 얘기죠. 주어진 시간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얘는 가격과 양을 봤을 때 기울기가 틀리다는 거예요. 탄력성이. 그래서 얘는 가파르고요. 얘는 좀 완만합니다.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었잖아요. 근데 자극은 같죠. 반응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얘는 양을 2개만 늘리고요. 얘는 4개 늘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비탄력적이고 얘는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파르다, 완만하다. 자, 밑에 보시면 부동산 공급 곡선의 특징, 탄력성에서 또 단기, 장기가 나올 거예요. 나중에 가서 해드리고요.
자, 맨 밑에 양가로 5번에 보시면은 부동산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물리적 공급이 아니다. 경제적 공급이에요. 우리가 토지가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 택지가 부족합니다. 그럼 농지를 택지로 변환시켜서 공급을 해야겠죠. 건물의 공급은 독립적인 건물의 생산도 가능해요. 여의도 가시면 쌍둥이 빌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공급은요, 수요보다 조금 비타르적입니다. 자, 수요는 이제 바로바로 즉각 이루어지나 공급은 착공해서 완공까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요량의 증가율보다 수요량 증가율이 공급량의 증가보다 크다는 얘기는 공급량이 더 증가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반응을 못한다는 겁니다. 타당성 때 더 말씀해드리기도 하고요. 지금 단기와 장기 중에서는 단기가 장기보다 기울기가 정사가 가파르죠. 단기적으로 약간의 수요 증가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고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공급량이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므로 가격 상승을 억제가 어렵죠. 자, 대체적인 사용이 어렵거나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어때요? 비타르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 전환을 규제를 강화하면 공급하기가 어려우니까 비타르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좀 규제를 완화시키면 더 탄력적이 될 수 있죠. 기울기가 완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지화는 대체로 수요 공급이 뚜렷이 구별됩니다. 여기 갖고 계시는 볼펜을 어떻게 돼요? 사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지만 부동산은 생산자나 기존 주택의 소유자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걸 내다 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산 공급이 아니라 보유 공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수요자가 다시 또 공급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수요 공급은 그렇게 보시고 부동산 시장의 균형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균형이라는 건 어때요? 수요 공급이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공급의 아주 간단한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의 부동산 시장의 균형이라는 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부동산의 시장의 균형이라는 자체는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균형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균형 가격 형성 과정까지 또는 균형의 변동, 물론 뭐 동시에 증가 동시에 감소해서 이 동시에 증가 동시에 감소를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한쪽만 움직이는 것만 염두에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은. 자, 그래서 일단은 페이지로는 3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의 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볼게요. 수급량은 수요량과 공급량을 다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단어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균형을 이뤄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수요 공급을 배웠죠. 가격과 양이 있습니다. 그럼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점이 우리가 균형점이고요. 여기에 가격을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양을 균형 수급량 또는 거래량이라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교환량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칠판 두 개가 가격이 1,000원이다. 10개가 공급된다. 그럼 수요자도 10개를 사고 시장에 10개가 거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균형 가격 및 균형량에 의해 있고요. 균형 가격 형성 과정이라는 얘기는 이제 1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가격이 1,500원으로 올라요. 그럼 가격이 오르면 공급자가 좋아진다는 거죠. 공급자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양은 수요량이 되고요. 여기 양은 공급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10개 아까 균형을 이뤘다면 여기가 만약에 40, 여기가 5, 그러면 어떻게 돼요? 35만큼 초과 공급이 나타나서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죠. 초과 공급이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물량이 많으니까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요자는 양을 점점 늘리려고 하고요. 공급자는 양을 줄이려고 해서 균형을 이룬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반대로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 있죠. 초과 수요라는 것은 가격이 인하됩니다. 500원으로 다운돼요. 그러면 수요자가 좋잖아요. 그럼 반대로 수요가 40이 되고
공급이 5가 됩니다. 35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그만큼 사는 사람들이 많고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공급자들은 양을 늘리려고 하고 수요자는 양을 줄여서 균형을 이룬다는, 균형이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31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동그라미 맨 위에 2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함수가 공급 함수가 있습니다.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을 구하라고 하는데요. 자, 수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QD라는 것은 양은 양인데 수요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900 마이너스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 함수입니다. 자, 공급 함수는 QS가 공급량인데 이게 지금 균형이라는 건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2P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염두에 보셔야 되는데요. 수요 함수에는 가격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양이 줄겠죠. 그래서 가격의 감소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마이너스가 붙고요. 근데 얘는 플러스가 붙는다는 것은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양도 늘어나는 가격의 증가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 얘와 얘를 합쳐지면은 가격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 똑같다는 얘기는 2P는 900 마이너스 P가 되고 P가 넘어가니까 3P가 되죠. 3P는 90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P는 30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은 300이라는 게 나오겠고요. 자, 얘를 1로 대입시키나 1로 대입시키나 양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300이니까 2, 3은 6, 600이 되고요. 900에서 300 빼면 600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양은 600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균형을 구하라는 식의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은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한번 좀 풀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균형의 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둘 다 움직이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넘겨보시면은 32페이지 이번 과정은 제가 하라는 것만 하는데요. 32페이지를 가시면 그래프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네 가지만 잡으세요. 기억, 니은이 있습니다. 기억, 니은.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잡으세요. 둘 다 움직인다는 자체는 하나만 예를 드는데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게 둘 다 움직이는 건데요. 자, 일단 가볼게요. 자, 이 지역에 기억하고 이제 니은번을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만약에 공급이 불변이에요. 부동산 공급이 일정하다는 것은 공급 자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에 따라 바뀐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수요 증가가 있고 수요 감소가 있습니다. 니은번의 케이스는 이 지역의 수요가 불변입니다. 사는 사람들이 일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이 증가할 수 있고 공급이 감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과 수급량을 구하는 거죠. 앞에 균형이라는 게 생략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네 파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기본 이 입문 과정에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공급이 불변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사는 사람이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겠죠. 그래프는 다 그려드려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가격과 양입니다. 공급과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균형을 이룬다.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공급이 불변이에요. 얘가 불변인데 수요만 증가하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돼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죠? 그럼 가격은 상승하고 양도 증가한다고 맞아야죠.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돼요? 가격과 양을 본다면 두 번째 케이스는 수요가 감소합니다.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가격도 하락하고 양도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급과 수요가 있다. 균형을 이룬다. 자, 이 상태에서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만 감소합니다. 이쪽으로 찍히거든요. 가격은 하락하고 양도 감소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요가 불변인 상태에서 공급 물량만 속출해서 미분양이 속출됩니다.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고 무조건 양은 따라가니까 증가가 되겠죠. 우측은 증가, 좌측은 감소니까. 그럼 이건 그래프를 그린다면 가격과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 자 어떻게 돼요? 자 얘는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이제 수요가 불변이죠. 그 상태에서 공급만 증가하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그럼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고 양만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되겠죠. 자 수요가 불변인데요. 공급 물량이 딸려요. 풍기 현상이죠. 그럼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소니까 양은 감소한다. 그래서 네 번째 케이스는 가격과 양이 있다.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균형을 이룬다면 자 어떻습니까? 이 상태에서 수요가 불변이에요. 그 상태에서 공급만 감소하니까 이쪽으로 움직이죠.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고 양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양은 따라가요. 증가는 무조건 양은 증가고요. 감소는 감소. 증가는 증가, 감소는 감소죠. 가격은 그때그때 다르니까 뭐 요거는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디귿번에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동시에 증가한다는 게 이 전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암기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요거 하나만 갈게요. 이번 과정은 만약에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있대요. 그럼 수요 증가가 더 클 수 있고 아니면 수요 증가가 있고 공급 증가가 있습니다. 공급 증가가 더 클 수 있고요. 아니면 수요 증가와 공급의 증가가 같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요 하나만 갖고 여러분 설명하고 다른 것들은 제가 기본서 가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래프가 있는데요. 자, 아까 한쪽만 움직이는데 이건 동시에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자, 공급과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균형을 이룹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자 그래프를 보더라도 세 번째 그림을 보세요. 만약에 똑같아요. 수요가 증가한 크기만큼 공급이 증가한 게 똑같다. 그럼 일로 찍히거든요. 그럼 그래프가 봤을 때 가격은 불변이고 양만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갈게요. 가격과 양을 본다면 얘는 가격은 불변이고 양만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되겠죠. 근데 누가 크다라는 자체는 그래프가 안 나오고 이제 지문이 뜨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더 크잖아요. 얘보다. 그러면 큰 쪽을 따릅니다. 무조건 큰 쪽이 이겨요. 큰 쪽이. 그래서 이쪽을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 증가로 가는 거죠. 공급량이 많으니까 가격은 하락하겠고 양은 증가하죠. 볼까요? 일루점이 찍히죠.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되잖아요. 근데 그래프를 안 그래도 만약에 수요 증가가 크다. 그럼 수요 증가가 그만큼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짠 걸 따르는 게 아니라 큰 걸 따라라라는 거. 그래서 둘 다 증가, 둘 다 감소, 한쪽 증가, 한쪽 감소가 있는데 자, 요거는 요번 과정에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그래서 거기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로 가시면 탄력성이라는 게 하나 남았습니다. 자, 33페이지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자체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수요, 개별 수요와 시장 전체에 대한 수요, 공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잠깐 보신 적이 있어요.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자극은 똑같은데 반응이 틀리죠. 그래서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는 건 탄력적, 비탄력적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탄력성에서도 문제가 이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교재 3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탄력성이라는 걸 한번 배워볼게요.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극은 같은데 반응은 틀리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탄력성이란 어떤 대상 자극을 주었을 때 그 반응이 얼만큼 나타나는가에 대한 배율을 말하면서 자극의 반응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는 민감도 분석이라고 할 수도 있다. 민감성은 이제 이것도 시험 문제에 민감도라는 자체가 나왔었는데요. 민감도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투자 파트에서 민감동은 위험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에 대해서 결과를 치러 보는 거죠. 원인에 대한 결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극이 내려가고 반응이 올라가죠. 알고 싶은 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반가로 1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함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이 펑션이라는 자체는요, 수요 함수라는 자체는요,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가격이라는 얘기죠. 가격. 그 다음에 이제 수요량의 변화가 요게 이제 반응이 됩니다. 종속 변수. 그래서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만약에 자극을 요만큼 줬는데 반응을 이만큼 주면 탄력적이죠. 근데 자극을 이만큼 줬는데 반응을 요만큼 하는 건 비탄력적입니다. 같으면 이제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이라는 게 자극이고요. 수요량의 변화가 반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한가를 측정하는 우리가 척도로서 양을 우리가 정량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 탄력성은 이따 보겠지만은 만약에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을 봤을 때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이만큼이다. 그럼 이만큼 움직였다는 건 양에 대한 변화죠. 그래서 정성적인 게 아니라 정량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 대한 분자다 보니까, 자, 우리가 위에는 수요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올라가고요. 밑에는 가격이 자극이니까 가격이 내려가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이 내려오죠. 변화율이라는 자체는 원래에서 가격에 대한 수요량에 대한 변화폭을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수요 법칙 하면서 거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수요 법칙은 반비례 관계다.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반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싶은 거는 어떤 값을 구하는 것은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변화폭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는 없어요. 플러스 2로 항상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 V의 기호를 무시한다. V의 기호를 무시한다는 것은 절대값을 씌운다는 얘기예요. 최초의 가격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죠? 그럼 이거는, 자, 제가 임의적으로 갈 텐데요. 책에도 있지만 만약에 이 분필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10개에서 8개로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아까 나와 있는 식이 원래의 가격이 100원에서 20원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가격이 20%가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양이 10개에서 8개니까 2개가 주는 것도 20%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입셀론이라는 표현이 1이라는 게 단위 탄력적입니다. 이 기준이에요. 자,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키가 170cm가 한 5, 60년대는 굉장히 우리가 킹 키였는데 지금은 170cm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작은 키죠. 그죠? 근데 전 참고적으로 170cm 넘습니다. 그럼 크다는 얘기죠. 그럼 170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단위 탄력적이 있고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40%가 감소했어요. 2배거든요. 그럼 입셀론 값이 입셀론이 2라는 얘기는요. 입셀론이 1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탄력적을 얘기합니다. 근데 무한대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만약에 20% 자극을 했는데 10%가 줄어들었다. 반이에요. 0.5입니다. 1보다 작기 때문에 비탄력적으로 가야 돼요. 그럼 얘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스 밑에 보시면은 직각 쌍곡선이라는 단위 탄력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그래프를 이제 보는데요. 하나는 서 있어요. 서 있으면 전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입셀론이 제로인 것은 완전 비타락적입니다. 수직이죠. 근데 가격과 양이 있는데요. 완전히 누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눕게 되면요. D1, D2. 자, 이거는 가격에 대비해서 쭉 나가서 벽을 뚫을 수 있죠. 그죠? 이건 완전 탄력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입셀론이 무한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은 비읍을 하나 적으시면 되고요. 완전 탄력적 입셀론이라는 것은요. 자, 탈이라는 게 탈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입셀론 이렇게. 근데 안 먹히죠. 저도 압니다. 근데 비탄력적은 비읍이 들어가면 완전 비탄력적이죠. 완전히 서 있으면 완전 비탈, 완전 누우면 완전 탄력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직각쌍곡선이라는 표현을 아까 썼잖아요. 직각쌍곡선이라는 게 기준이 돼요. 요게 기준인데요. 자, 학교 다닐 때 Y축과 X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직각쌍곡선입니다. 그럼 요게 가격이 되고요. 요게 양이 된다. 그럼 임의의 두 점을 찍습니다. 임의의 두 점을 찍어서 요 면적이 같으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을 수 있어요. 아까 그림 그렸던 건데요. 자, 그럼 이거는 직각쌍곡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직각쌍곡선이라는 자체가 나오면 단위탄력적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기준이 되니까 이걸 갖고 가파르다 완만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 자, 하나는 가파르게 되고요. 하나는 완만하게 됩니다. 탄력성은 미리 같지만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극은 같고 반응이 틀립니다. 그럼 가격이 인하되면 얘가 기준이면요. 얘는 조금밖에 안 흘렀으니까 비탄력적이고요. 얘는 더 탄력적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인데요. 자극은 같죠. 반응이 틀립니다. 자극은 같은데 반응이 틀리죠. 숫자로는 우리가 1로 간다면 단위 탄력적이고 1보다 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 근데 탄력적은 무한대보다 작아야 되는 게 무한대는 완전 탄력적이 되는 거죠. 비탄력적은 0.5라는 것은 1보다 작거나 0보다 커야 되는 게 0보다 완전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서 있으면 완전 비, 누워 있으면 완전 탈. 그다음에 직각쌍곡선이 기준이면 가파르면 비탈, 완만하면 탄력적.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주셔서 제가 지금 그래프가 5가지의 그래프를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을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동그라미 5번입니다. 5번이 굉장한 중요한 지문인데요. 동그라미 5번에다가 별별 쳐놔 보세요. 자, 34페이지 보시면은 동그라미 5번이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대체제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5번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수요의 가격 트랜스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다 적어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그 원인은 뭐겠냐는 얘기예요. 자, 그게 아무래도 대체제입니다.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에요.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고요. 대체제가 적을수록, 대체제가 적을수록자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자, 재밌게 강의를 끌어나가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연말에 회식을 한다, 그 모임을 가져요. 그럼 삼겹살 집에서 소주를 먹죠. 그래서 얼큰하게 취해가지고요. 뭐 밥도 많이 먹고 된장찌개도 시켜놓고 막 소주도 많이 먹어서 취했어요. 그럼 탄산음료가 필요하잖아요. 콜라라는 탄산음료는 대체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줌마한테 콜라 주세요. 그럼 콜라 없대요. 그럼 사이다 주세요. 사이다 없대요. 환타 주세요. 환타 없어요. 그러면 뭐 오란시 주세요.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대체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탄력적이라는 자체는 대체재가 많다는 것은 수요자의 선택의 폭이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요자는 콜라의 가격이요, 만약에 500원에서 700원, 800원, 900원 올라가면 다른 데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이동이 가능하다는 건 대체가 많다는 건 탄력적은 유리하다는 얘기죠. 근데 수요자가요, 우리가 염두에 생각하실 때 쌀이라는 건 대체재가 없죠. 분위기 파악 못하고 빵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못 줄여요. 아까는 확 줄였죠. 얘는 대체재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재의 유무예요.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 대체재가 비탄력 없으면. 그래서 간다면요,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하죠. 기억이. 대체 가능성, 일반적으로 상품의 대체재 수가 많을수록 그 제품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오른쪽에 가셔서 니을하고 미음번을 체크해 보세요. 대체재가 많다는 자체는 첫 번째, 용도 전환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체재가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상품의 용도가 다양하거나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이 더 커져서 단다는 거죠. 단순할수록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탄력성의 크기는 가장 중요한 게 대체재의 유용성 문제입니다. 기간의 장단이라는 자체는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자, 장기와 단기를 봤을 때 장기가 더 탄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장기는요, 대체재 유입이 기간을 많이 주니까 이동하기가 쉽고요. 대체재 유입이 우리가 많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체재가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34페이지 밑에 니은번의 재화에 대한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볼펜은 그렇게 큰 차지하는 비중이 없어요. 근데 다른 조건 일정할 때 상품에 대한 소비 지출이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부동산은 그만큼 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우개는요, 여러분 지우개가 100원짜리에서 10원이 올라간다 해서 안 사진 않죠. 근데 부동산은 10%만 올라가도 확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화에 대한 지출이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비중이 크면 클수록 수요의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사치품하고 필수품 중에서는 사치가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치품은 꼭 필요하진 않죠. 그래서 조금만 비싸도 확 줄일 수 있어요. 이동하기 쉽고 도망하기 쉽죠. 그래서 생필품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이지만 사치품에 대한 것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대체재예요.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체재의 유무에 따라 틀려져요.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적, 대체재가 적으면 비탄력적이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34번을 이제 34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4번이 가격 탄력성의 변화와 기업의 총수입, 소비자의 총지출에 대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업이요,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는 기업이 건설회사보다 보면 대체재가 많다는 것은 수요자 선택의 폭이 넓어요. 그럼 수요자가 유리하니까 가격을 내려야 되고요. 비탄력 쪽은 선택의 폭이 좁으니까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 동그라미 4번은요 중요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